그 다음에 아까 했던 말 다시 하자면은 거기 아까 도급 가격,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가격 시점, 기준 시점에 나와야지 신축 시점 나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이 새 걸로 만든 거 중고품 아니란 얘기. 신규 원시적으로 재취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유효 사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급가격이란 말은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더라도 남과 돈 줘 산 것처럼 하라 그런 얘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 직업이 설계사입니다. 그러면 설계 비용을 제 직업이 설계사인데 자기 건물 지으면서 설계를 남한테 맡길까요? 자기가 직접 할까요? 그죠? 본인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한테 설계비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포함돼야 되는데요. 포함시켜야 맞죠? 그게 내가 하더라도 자기가 하더라도 자기가 하기 아니라 남한테 돈 줘 산 것처럼 하세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설계를 동생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설계비가 정상적으로 하면 10억이라고 가져가자고. 예를 들어서요. 정상적은. 그런데 동생 하는 말이 형님 건물 지으면서 돈 많이 드니까 설계비 조금만 주세요. 라고 해서 설계비를 1억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실제 나가서 1억 맞죠? 근데 표준적은 10억이니까 요걸 해야지 요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설계비를 10억으로 책정을 해야지 정상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나가는 실제 발생원가 중심이 아니라 표준 발생원가. 안 나가도 나간 것처럼. 그래야 그 건물의 제조원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또 반대로 설계비가 10억인데 동생이 설계사를 열어가지고 6개월 동안 수주를 한 건도 못 만나서 부도 일보 직전이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줬냐면 20억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계비는 20억 나가지만 실제는 얼마입니까? 실제는 지금 내 지갑에서 20억 나갔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면 표준적 건설비는 10억이 맞지 않아요. 그럼 10억을 써야 맞습니까? 20억을 써야 맞습니까?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도급가격까지는 17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건너가면은 표준적 비용이지, 표준 건설비지, 표준적 가격이지 실제 비용 원가가 아니란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제조원가는 도급가격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17회 때 문제가 나왔어요. 도급가격인데 자기 가격으로 합니다. 이미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걸 좀 더 들어가면 도급가격도 실제 발생원가가 아니라 표준 발생원가 중심이라는 얘기. 그래서 아까 만일에 10억이 정상인데 1억 주더라도 얼마로? 10억으로 쓰세요. 만약 20억이 나가더라도 이건 내 지갑에 나간 돈이니까 이거는 실제 발생원까지 표준은 요거니까 그래서 10억으로 써야 정상 아닌가요?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야 그 제조 건설비가 정확히 추계되는 거 맞잖아요. 안 줘도 준 것처럼 더 많이 줘도 원래만 딱 따지 더 이상 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거기 619페이지 맨 먼저 보시면은 거기 의에서 동그라미 1번 기준 시점 현재지 기준 시점이 와야지 신축 시점, 건축 시점 아니란 얘기. 동그라미 1번 말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적정 원가총이라는 말이 바로 체유사용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 좀 더 더한 거. 체유효사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기준에서 새롭게 신축이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재취득 새로 만든 것이 그게 마치 중고품이 아니라는 얘기. 제조들 하니까 잘못되면 기존 물건 중고 생각이 쉽지 않아요. 새 거 얘기라는 얘기. 신규고 새로이고 원시적 재취득.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제조원가는 대상업 가격의 상한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아까 제조들 원가요. 요놈에서요. 빼기요. 그 다음에 감가액 나왔어요. 감가 누계. 요거 나왔었죠. 그리고 빼고 나면 여기가 복선가액 나왔어요. 아까 맨 처음에. 이러면은 요 녀석은 요놈보다도 높아요, 낮아요? 항상 높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하냐면은 딜러 하시는 분이 자동차 딜러 출고장 날아오면 중고래요. 이해하셨을까? 지금 자동차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출고장 날아오면 어쩌니까 벌써 중고래요. 그러니까 차 사가지고 딱 키 꽂고 부르릉 했습니다. 벌써 중고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것보다는 요게 반드시 단 1호이라 나오니까 요 녀석은 요놈보다 크다. 항상 요게 상한선. 그게 세 번째 뜻이. 제조로 원가는 대상으로 복선 가격의 상한선이다. 그죠? 적상가의 상한선. 이 말 뜻이었습니다. 말 되죠? 차 사가지고 어쩌니까 임신 안 봐도 지금 비닐도 안 벗겼습니다. 딱 꽂고 부르릉 했다니까요.
엔진 살렸습니다. 키 꽂고 돌아간 순간 벌써 중고. 그 순간 어쩌니까 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말은 요 놈은 아무리 크더라도 이게 빠져야 되니까 요 녀석은 요거보다 절대 클 수가 없다. 따라서 복선 가격의 상한선은 바로 뭐다? 제조론가가 상한선 말 뜻이. 통으로 3번 얘기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종류. 이게 지금 제조론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제조론가의 종류. 이게 아까는 처음에는 의미 얘기했었죠. 의미에서 아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썼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도급 가격인데 표준 발생원가 중심이지 실제 발생원가 아니란 얘기. 하나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 그래서 종류는 몇 가지는 두 가지인데 제조달 재생산에서 첫 번째는 복조원가, 복조 또는 복성 또는 복제. 그리고 요 세 가지 뜻이었죠. 저도 똑같으시요. 다시 만들 때 복조란 말, 복성이란 말, 복제란 말. 이건 전부 다 다시 만들 때 배우는데 요거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치원가. 대치란 말이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대체원가. 대체원가, 대체원가요. 그래서 복조란 말은 그야말로 똑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 복조원가란 말은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 가장 키워드가 동일한 자재, 유사한 자재. 자재란 말이 꼭 나와줘야 돼요. 언제든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복조원가는 그 건물을 지을 때 벽인데 완벽히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도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조란 말, 복성이란 말, 복제란 말 뜻이 그야말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크기도 똑같아야 되고 내용도 똑같아야 되고 자재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키워드가 동일한 자재가 쪼고 유사한 자재란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에 빠진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주로 신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은 동일한 자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오래된 건물은 한 50년 전의 건물은 50년 전에 시멘트하고 지금 시멘트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요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겉모습 때는 주로 물리적 측면이라 말을 써요. 근데 가장 키워드는 요겁니다, 사실은. 요게 키워드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된 건물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체란 말은 비싸게 만드는 거. 우리 대체. 그러니까 여기는 리프로덕션이라는 말 쓰는 거, 여기는 지금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말 쓰는 거죠. 영어 뜻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똑같이 저장처럼 만드는 거는 똑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자재가 없고 공법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비싸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치. 그렇기 때문에 대치는 반드시 무슨 말 나오냐, 여기는 자재가 아니라 반드시 효용이라는 거. 동일한 효용이 어쩌고 효용, 유용성. 이 말이 꼭 나와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구건물, 오래된 건물에 주로 씁니다. 100년 전에 지었던 그 건물에 그 자재하고 지금 자재가 동일한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똑같이 못 만다니까. 원칙은 복선가격이 맞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비싸게 만드는 것이 대치. 우리 대치한다 말은 비싸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이 아니라 유용성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리적이 아니라 유용성이 어쩌고 효용이 어쩌고 나오면 전부 다 대치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은 요 두 가지를 했었을 때 아까 제조원가 산정할 때 요 방식으로 하면은 효용에 맞게끔 하고 지금의 유용성에 맞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요 건물이 지금 지은 지 3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층짜리 건물이고, 그런데 30년 전에는 건물에 아마 규정이 있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5층 이상 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층 이상 되면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만드는 거 맞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지금으로서 어쩌니까 오래된 건물 지금의 효용 공수에 맞게 가려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처럼 해줘야 정상이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내부적 구성 요소가 뭔가 빠진 거잖아요. 구성 요소가 결비됐으니까. 이럴 때 지금으로 할 때는 저기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가미해줘라. 그 말은 기능적 감가가 치유가 됐다는 소리죠. 그죠? 됐는데 아까는 그러니까 제조원가 요놈에서 그다음 뭐에서 감가액 뺐던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여기가 복선가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서 요놈을 할 때 요 방식으로 하면 이미 기능적 감가가 고쳐졌으니까 여기 와서 기능적 감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기능적 감가, 즉 제조원가를 대치원가로 산정할 때는 감가에 결정할 때 기능적 감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말 뜻. 이해하셨어요? 30년 전의 건물은 아마 우리나라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래서 내진 설계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부터는 몇 층 이상 되고 하면은 그걸 해라. 그런 게 있을 거니까 분명히. 그러면 과거 건물은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가 안 됐었는데 지금으로 맞게끔 한다면 어쩌니까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가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그게 바로 뭐겠어요? 설계 불량, 아까 시설 불량 전부 다 기능적 감가였으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에 맞게 했다는 얘기는 기능적 감가가 고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기능적 감가가 치유가 됐으니까 더하고 빼고 했으니까 기능적 감가 계산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또 기능적 감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2번 빼면 안 되잖아요. 자, 결론이 제조나 원가를 산정할 때 대체비용으로 한다면은 감가 누계 결정할 때 기능적 감가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해하셨어요? 말을 지금 이해야 의미가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안 하는 거지?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것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복지원가 읽어봅니다. 물리적 측면, 그 다음에 쭉 갑니다. 뒤에 자재와 동일한 자재, 자재와.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보다 자재와 동일한 자재. 그러니까 복지원가, 복소원가, 복지원가에서는 자재란 말 빠지면 시체입니다. 그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겉모습 때는 물리적 측면이고 새 건물.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는 신규 건물. 그래서 세 번째 경과가 짧은 신축 건물일수록 정확도가 높다. 원가 방식은 오래될수록 틀려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새 건물에서 이거 산정이 쉽겠죠. 새 건물일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을수록 감가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높아져요. 근데 오래되면 어쩌니까 한 50년 전치는 제조원가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래되면 감가액이 결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건물이 1년치 예를 들어서 2% 빠진다. 그러면 5년 지나면 10% 빠진다. 요 비율이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신규 건물 때가 정확하고 오래될수록 정확도가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이게 제로일 때가 제일 정확합니다. 빼는 순간 빠져요. 그러니까 감가의 결정은 우리 사람들이 하기가 쉽다 어렵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게 적으면 적을수록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도 높다는 뜻이에요. 오래될수록 감가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오차가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신규 건물에 적합하고 오래된 건물은 비교법이 더 많이 쓴다는 얘기 말 뜻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원가 방식을, 기존 도시에서는 비교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말이 나와요. 말 뜻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다음에 대시원가 보자면 효용적 측면, 효용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보면 오래된 건물. 그래서 현재는 어쩌니까 재생원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고 공법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비싸게 만든 것이 바로 대치원가. 그러니까 복조는 자재, 그 다음에 새 건물, 물리적 측면, 딱 세 마디가 키예요. 그 중에서 자재란 말이 가장 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구성은 그다음 표준적 건설비하고 통상 부도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표준적 건설비는 수급인의 적정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집을 팔아먹을 때 그 사람의 적정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20m 한번 나온 적이 있었네요. 수급인의 적정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 정도만요. 나머지 방법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방법 여러 가지 나오죠. 이 방법은 그래서 보면 직접법, 간접법인데 그건 안 넣어줬습니다. 우리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감가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624페이지. 자, 두 번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제조동가에서는 첫 번째 의미 잘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종류 잘 알아두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동가 이제 나온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감가에 대한 얘기요. 자, 그거 하려고요. 감가. 그래서 감가란 말은 민법에서는 하자라고 하죠. 흠. 우리 흠이 있다, 하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감가 요인. 하자 요인이 크게 봤을 때 몇 가지 있겠죠. 맨 처음에는 기술적 감가. 기술적 감가 요인. 여기 하는 또 첫 번째가 물리적 감가 있고 기능적 감가. 그래서 물리적 감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적 감가. 이렇게요. 그러고 보니까 물리적 감가는 시간하고 밀접하죠. 시간. 시간이 흘러가면 물리적 감가가 점점 나오겠죠. 그래서 화장이 잘 안 먹는 게 물리적 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저 몸이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 이렇게 딱 디귿자로 딱 폴더처럼 잡혔다니까요. 이 발끝이 여기까지 썼으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할 때 그 체력장 있죠? 저 그 잇몸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닫았으니까. 지금은 끝도 안 닫아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이렇게 딱 폴더로 딱 잡혔다니까요. 네, 완전 폴더처럼 딱 디귿자로. 지금도 잇몸이 이렇게 1분에 한 40개 할 겁니다. 다리 안 잡아주고 수평으로 놔두고 60개 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뛰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은 못 뜁니다. 옆에서 보면 넘어질 것 같아요. 발이 못 따라가. 다리가. 네. 그죠? 다리가 못 따라가. 무슨 말 아시죠? 네. 정말 뛰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못 뛰어요.
그래서 하도 피곤하면 한밤중에 가서 제 집 한강 옆이니까 거기 가서 한 몇 바퀴 돌고 옵니다. 땀 쭉 빼고 나면 훨씬 더 나으니까. 한밤중에. 그것도 여름에 동안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아무튼 시간은 밀접합니다. 어찌됐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닳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진 전부 다 물리적 감가.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새 거냐 흥 거냐. 가장 쉽게 말하면. 시간이 가다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 훼손되고 빠지는 것들.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시간하고 좀 거리감이 있죠. 이거는 설계, 설계에서 잘못되고 설비용. 여기 없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균형 원칙이 어긋난 것. 내부적 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은 뭐를 끌어내냐면은 물리적 감가는 신축 건물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오래된 건물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신축 건물에는 기능적 감가는 나올 수 있죠. 신축 건물에.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내용연수 말할 때에 그죠? 자동차 리콜하는 것은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치유한다. 맞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균형의 원칙. 요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치유 가능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치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계량 비용. 요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 가치가 높게 올라가면 고치겠죠. 고치는 비용보다 돈이 더 된대요. 그럼 고쳐요, 안 고쳐요? 가치가 높게 올라가면 고칠 수 있죠. 비용보다 가치가 높게 올라가면 고치는 가능, 맞죠? 치유 가능. 근데 반대되면 안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 감가는 치유 가능이 있고 치유 불가능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감가요. 또는 경제적 감가란 말은 이거는 위치 얘기예요. 또는 환경 얘기요. 경제적이기 때문에 위치 환경.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하고 어쩌니까 아주 밀접한 얘기. 아까 경제적 감가가 위치 감가, 환경 감가, 외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 아까 지역 분석에서.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환경이나 부동산이나 주변하고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거 주변 환경과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이게 어울리지 않으면 이제 균형이 아니라 적합. 아까 우리 지역 분석에서 여기는 적합의 원칙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유가 가능한가 100% 불가능하죠. 위치 바꾸기 쉽죠. 부동성, 환경 내 마음대로 바꾸기 쉽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도 문제를 만들면 헷갈린다고 그랬죠. 기술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기술적은 치유 가능, 불가능 둘 다 있는데 경제적은 100% 치유 불가능. 이해하신 거죠? 얼른 읽으면 맞는 말이에요. 기술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감가와 치유 불가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면 맞는 말처럼 보였죠. 기술적은 둘 다 있는데 경제적은 100%다 치유 불가능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트는 틀렸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런 게 괴로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물어보면 딱 꼬집어서 물어보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니 해석을 하시자고요. 그게 문제니까. 그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하자니까요. 아직도 충분하니까 아직도 120일 더 남았으니까. 하면은 점점 돼요. 안 하면 눈은 일단 요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세 번째는 왜요? 불가능해요? 너는 한 과목이니까 네 것만 얘기하지. 나는 6개나 해. 법률적은 이건 저로 보니까 법 규정. 그러니까 용도 적재 어떤 법적 내용, 법적 규정 여기에 어긋난 거.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위반은 법률적 감가 맞죠? 용적률 건폐율 위반 법적 규제 위반된 거니까. 그래서 주로 요 두 가지 기능적 요구하고 이렇게 주로 잘 섞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용도 지역주 규제 위반 이런 것들은 법률적 감가 맞죠? 근데 비효율적인 용적률 그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비효율적 써먹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니까.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첫 번째 요겁니다. 그래서 감가 요인은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그 감가는 좀 이따 할 거니까 밑에 보시면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두 가지 합쳐서 기술적. 그 다음에 밑에 경제적. 뒤로 놓은 건 또 박스 나왔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보시면은 균형 원칙이 상실된 경우 밑에 녹색 당구장표 찾았는 녹색 화살표 찾았는가요? 기능적 감가는 어디 위반된다?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경제적 감가, 그래서 외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 위치 감가, 환경 감가.
아까 외부적이란 말, 경제적이란 말, 환경 위치랑 같은 얘기.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적합치 어긋난다. 그래서 오른쪽은 치유 불가능. 찾으셨어요? 요거 이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일단요. 그 다음에 감가상 수정 차이점은 좀 이따 할 거고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감가 요인에 했었죠. 그럼 두 번째 이제 감가 수정 방법.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이요. 감가 수정하는 했다니까 또 방법이 있겠죠.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감가 요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감가 수정 방법. 여기서 맨 첫 번째는 감가 수정 방법에서는 첫 번째가 직접법이 있습니다. 직접법이요. 우리 교재는 근데 그 말을 또 안 써놨죠. 직접법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내용연수법이요. 우리 교재로 보자면은. 거기 지금 627페이지의 첫 번째가 직접법은 내용연수법. 그러니까 그걸 내용연수법을 연수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연수 수명법이라고 말했어요. 내용연수법.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또 종류가 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정액법.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률법. 정률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환기금법. 그래서 상환기금법이요.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목차만 먼저. 한 장을 넘기시면은 거기요. 630페이지에 박스 바로 밑에 관찰감가법. 그러니까 감가수정 방법에는 크게 봤을 때 직접법이 간접법이나 직접법 안에 들어가면은 내용연수법이 있고 두 번째는 관찰감가법이요. 관찰해서 감가를 정한대요. 관찰감가법 글자 그대로. 자세하게 보고 감가를 정하는 방법.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보시면 분해법. 그래서 내구성 분해법 또는 분해법이요.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 세 가지가 직접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간접법. 간접법을 보면은 네 번째 시장 추출법. 다섯 번째 임대료 손실 환원법. 제목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시장 추출법. 그러니까 시장 추출법이라는 말은 지금 뭐냐면은 비교 방식을 쓴다 그 뜻이에요. 시장에서 뽑아가지고 통계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대료 손실 환원법. 수익 방식 쓰겠다는 소리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 나왔죠? 이것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다음 중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요거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요렇게요. 여기서 나오니까 감가 수정 방법이죠. 요 중에 하나 딱 끼워놓고 맞는 것들을 고르세요. 저기다가 엘루드법 살짝 끼워놓고 맞게 틀리게. 엘루드법은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 다섯 개. 그래서 가장 쉽게 나오는 요 어떻게 제목만 가지고 어쩌면 문제를 낼 수가 있죠. 다음 중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요놈에다가 다른 거 살짝 끼워넣죠. 엘루드법 어쩌고 부채감당법 어쩌고 조성법 어쩌고 이걸 끼워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고르는 문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는 그런 정액법이라는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얘기. 그래서 정액법은 다시 우리 교재 앞으로 옵니다. 자, 정액법이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액수가 딱 정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액법은 전체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 10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걸 갖다가 내용요소 연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제조원가 요 놈을 뭘로? 주어진 연수로 나누는 방법. 만일에 제조원가가 전부 다 100억인데 50년이래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나오면 2억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2억 몇 번 50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누니까 매번 똑같이 나오니까 균등삼각법. 균등해야 되니까. 나눗셈이니까 평균삼각법. 나누는 거 평균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균등삼각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균등삼각법 또는 아니면 평균삼각법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액법은 내용연수가 긴 건물을 주로 쓰고 감가가 매년 일정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 총 감가액을 전체 n분의 1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정액법은 말 그대로 그죠? 액수가 똑같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긴 것, 그걸 그 다음에 총 감가액을 제종 같다는 얘기는 잔존가 영어로 지금 보고 하는 얘기요. 총 감가액을 내용연수로 전체 내에서 나누어서 평분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균등삼각법 또는 아니면 평균삼각법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세 가지를 비교해서 예를 바꿀게요. 만일에 전체 총각에 1000만 원 있다고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에 있다고 가져갑시다. 비교하려고 지금. 그러면 정액부 같으면 1년에 500만 원. 그래서 여기는 정액부 같으면 1년에 500만 원. 그죠? 2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또 200만 원. 여기 나가겠죠. 1000만 원 나누기 5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그럼 이걸 그대로 하자면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어쩌니까? 이게 똑같이 올라가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1년에 2억씩 빠지니까. 그러면 1년에 2억이면 2년 어쩌면 4억이죠? 3년에 6억이죠? 여기가 기울기가 일정하죠?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 경관연수의 정비례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직선법이라는 말 써요. 직선법. 감가 누계액이 일정하다. 직선법. 말 뜻이. 그래서 주로 정액법은 내용연수 길고 경관연수가 길고 매년 일정하게 감가 전자의 전체를 전 내용연수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일정 올라가기 때문에 직선법이라는 말을 써요. 일단. 그래서 정액법은 계산이 쉬워요. 나눗셈 금방 하면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좋은 점은 계산이 쉽고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나쁜 점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정액법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에 지금 1년에 2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년도 계속 50년까지 있으면 저 뒤에 50년 동안 매년 2억씩 빠진다는 소리요. 근데 건물이 내용연수가 점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일정한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초기는 적은데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흘러감에 따라서 처음은 조금밖에 안 되죠. 그럼 나중에 되면 많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조금밖에 안 됐으면 이만큼 빼서 상대로 더 많이 뺀 거고 말기는 이렇게 많이 났으면 이것밖에 안 뺐으니까 적게 뺀 거고 근데 실제와 일치가 안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초기는 과대상각, 말기는 과소상각. 이 말 됐어요? 이 말이 또 이해 안 된다면 제가 의료보험비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의료보험 요만큼 되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가니까 아까워.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틀리지 않아요. 의료보험이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치료받으니까 된 거죠. 그래서 정액법은 균등삼각법, 직선법이라고 하고 내용이 쉽다, 이해가 쉽다, 편리하다. 그 말은 맞는데 실제와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 초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빼고 말기 쪽으로 넘어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게 빼더라. 초기는 과대삼각, 말기는 과소삼각. 그래서 요약집에 또 그 말도 다 써놨어. 밑에 보시면은 다 써놨거든 지금요. 요약집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면 딱 축약에 써놨으니 그 말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하는 나눗셈. 여기가 나눗셈, 곱셈이제. 정률법 뭐냐면은 전체적 감가를 미삼각 잔액에다 일정으로 곱해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요. 얘는 맨 처음에는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전체 미삼각 잔액에 1000만 원 있다 가져갑시다. 여기다가 일정한 감가를 곱해. 예를 들어서 0.4로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400만 원 나왔죠. 맨 첫 번째. 그러니까 정액법은 총액을 n분의 1 합니다. 전체 액수를 n분의 1 하는 게 정액법. 정률법은 남아있는 미삼각 잔액에다 일정으로 곱해서 하는 거예요. 정액법은 나눗셈, 정률법은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이게 총감가 1000만 원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가 0.4 곱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1000에서 400 빠졌으니까 이제 600만 원 남았겠죠. 곱하기 0.4. 그래서 요게 일정해서 정률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기계라든가 동상 같은 쪽 내용수가 짧은 거 주로 써요. 그러면 240 나왔죠. 6, 4, 24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600, 240 빼니까 360 남았죠. 곱하기 0.4. 그러면은, 그죠? 144만 나오구만요. 이렇게 숫자를 쓴 이유가 여기는 200, 200 똑같이 빠지는데 여기는 어쩌니까 400, 240, 144. 점점 빠지는 것이, 그죠? 조금씩 빠지죠. 그래서 조금씩 빠진다. 말이 유아티가죠. 체감삼각법. 체감, 점점 느리게 빠진다. 체감삼각법. 그래서 체감삼각법이요. 균도가 아니라 체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정액법은 아까 직선이었죠. 아까 200, 400, 600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은 400, 그 다음에는 어쩌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어쩌니까 요 간격이 처음에는 요만큼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는 거 이게 바로 점갑이라 뜻이에요.
점점 느리게 올라간다. 점감. 점점 빠르면 점증, 체증, 체증, 점증, 체감, 그 다음에 점감. 똑같은 얘기. 맞죠? 그래서 쌓이는 높이가 점점 어찌가 조금씩 쌓인다. 잔고가 점감. 점점 느리게 올라가더라. 잔고 점감법. 혀가 안 돌아가는 말이죠. 그래서 잔고 점감법이요. 그래서 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쌓이는 높이가 점점 느리게 올라가다. 잔고 점감법. 이렇게 말을 써요. 그래서 정률법은 숫자를 또 쓴 이유가 매번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는 딱 한 번만 하면 금방 나오죠. 10년씩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는 10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서 매번 해야 되는 계산이 좀 복잡하다. 맞죠? 그래서 현실에 잘 부합이 돼요. 그 말은 기계가 초창기라 내용 요소가 썽썽하니까 좋으니까 이럴 때 감가를 많이 시켜놓은 거죠. 그럼 감가를 많이 시켜놓는 게 비용 처리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 처리 많이 하니까 이윤이 줄어들겠죠.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초기에 능률이 좋을 때 감가를 많이 시키고 기계가 능률이 떨어질 때 조금 시켜가니까 그럼 현실에 잘 부합되는 방식. 맞죠? 또 초기에 능률이 좋을 때에 비용 처리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윤을 줄어드니까 그래서 산에 유보시킬 수가 있죠. 밖으로 빠져나간 것보다는 즉 싸두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환기법은 요 방식. 상환기법은 정액법 플러스요. 그 다음에 복리이자입니다. 요것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정액법이기 때문에 1년에 200만 원씩 모아라.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으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요 두 가지는 정액법, 정액법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놈은 이자를 고려해요. 그래서 복리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복리이자가 가장 중시된 방법 무슨 방법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환기금법. 최근 문제가. 그 앞전에서는 상환기법의 단점은 이자를 무시한 단점이 있다. 아닙니다. 장점이 이자를 고려하는 것이. 그게 두 번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00만 원 모으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200만 원은 1회계년도가 있으면 1월 1일에 모을 건지 가운데 모을 건지 어딘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액법은 무조건 200만 모으자. 근데 여기는 기왕 모으려면은 맨 연말에 가서 200을 모으면 되잖냐. 그러면 연말에 200을 만들기 일자리 액수로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잖냐. 그게 바로 상환기금 계수야. 그게 감책인 계수. 우리 상환계수 감책계수라는 미래 일자가 목돈을 만들기 지금 얼마를 적금을 넣어야 되겠는가. 그게 상환기금 계수, 감책인 계수 아니에요? 그 방법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연말에 200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분명히 적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200보다 많게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180을 넣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20만 원 붙었대요. 그럼 여기 200만 원 되니까 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오면 찍으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단 다른 말을 낼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러면 180 집어넣고 연말까지 20만 원 푸니까 200만 원 딱 맞은 거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00만 원 또 모아두면 되겠죠. 근데 이미 200점 모아놨으니까 요 녀석 이자가 20만 원 분다 가져갑시다. 그러면 이제 연말에 가서 180만 되면 되겠죠. 복리이자니까. 그럼 180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180보다 더 적게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는 몰라. 분명한 사실은. 맞죠? 그거를 160이라 가져갑시다. 이 수치는 안 중요해요. 지금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요 녀석이 또 어쩌면 1년 동안 또 이자 붙겠죠. 그래서 이자가 20만 붙었다 가져가면 요렇게 40만 원다가 요렇게 하면 또 200만 원 맞네. 됐죠? 자, 세 번째 또 200만 원 또 모으면 돼. 근데 앞에 지금 두 개 모아놨으니까 요 녀석이 이자 또 40만 원 불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이자 붙는 건 맞죠? 그 이자가 요것보다는 요게 더 클 거 당연하죠. 왜? 액수가 커졌으니까. 맞죠? 그러면 연말에 40만 원 이자 모아놨어. 그러면 160만 모으면 되겠네요. 계산상. 그럼 이제 얼마입니까? 그럼 160을 연말에 만들기, 여기서 160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는 분명히 160보다 더 적게 적금을 넣어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 플러스 160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140 넣었다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180인지 160, 요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사실은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연소세 또 이자 붙어서 20만 붙어서 가져갑시다. 그러면 60에다가 140 딱 200 맞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이렇게 말을 쓰냐면은, 아까요, 제조동가, 요놈에서요, 빼기, 그 다음에 감가 얘기했죠? 빼고 나면 여기가 복선가격 나왔죠? 여기가 복선가격. 맞죠? 그럼 여기 아까 제조동가 전부 다 1000만 원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가액 지역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죠?
3년만 더 해보자. 600만 원. 그러니까 정액보로 했을 때 3년 하면 6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자, 더해주세요. 784만 원. 600에서 700. 여기는 784만 원. 감가 총액이. 요거요. 요게요. 감가 누계액이. 여기는 얼마요? 300에다 480.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아까 1000만 원 했었는데 각각 어쩌니까 600만 원 빼면 얼마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400만 원 나왔네. 여기다 784만 원 빼면은 216만 나오고 여기요 480배니까 520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600인데 감가액 복선 가격은 400만 원, 여기는 216만 원, 여기는 520만 원 나왔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환기금법 세 번째처럼 이렇게 하면은 정액법보다 분명히 감가액은 적어졌죠. 480이니까. 즉 정액법하고 상환기금법 논리가 똑같은데 요 녀석 이자를 고려 안 하고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환기금법에 의하면은 감가액은 요 놈보다 분명히 더 적어지고 얼마? 120만 원 빠졌죠. 그리고 복선가격 요거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120만 원 커졌죠. 그 120이 요거죠. 요거도 한 120 나오잖아요. 자, 요거 지금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숫자 쓴 이유는. 그러니까 결론이 정액법, 정률법은 둘 다 정액법은 나눗셈이었습니다. 정률법은 미상을 자네다 곱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상환기법은 정액법적인 사고인데 뭐가 중요시된다? 공이자가 중요시된다. 그래서 두 개만 비교하자면은 상환기금법으로 하면은 정액법 경우보다 감가 누계액은 커지고 복선 가격은 오히려 그죠? 감가액은 적어지고 복선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래서 상환기법으로 하면 과대평가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나와요. 다시 정액법하고 상환기법을 비교하면은 정액법에 비해서 상환기금법은 감가 누계액은 적어지고 뭐만큼? 복리이자만큼 적어지고 그 다음에 복선가격은 오히려 커진다. 뭐만큼? 복리이자만큼. 그래서 상환기금법으로 하면은 감정평가액이 복선가격이 과대평가되기 쉬워요.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요소 번째 쭉 읽어보면 거기 보면 정액법 이제 읽어보세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이제 정률법 나오고 그 공식도 사실은 지금 외우지 마시고 이건 분명 문제표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그 공식 외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계산 문제는 100% 뭐가 나옵니까?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정률법 나오면 훨씬 더 간단해요. 1마이너스 상각률 n승 답 나오기 때문에 정률법 훨씬 더 간단해 사실은. 내용은 복잡한데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99%는 요거 냅니다. 요거는 아예 안 나올 거니까. 대신에 그럼 뭐만 넣자? 복리이자 요것만. 그 다음에 상환기법으로는 복선가격이 과대평가된다. 뭐만큼? 이자만큼 과대평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그 얘기가 어디가 써있냐면은 자, 읽어볼게요. 거기 정률법, 상환기법 쭉 내려갑니다. 보시면은 맨 먼저 상환기법의 개념 보시면은 대상금 내용요소 만료시에 감가 누계액에다 뭐를? 복리이자 이자액을 상당한다. 이자액. 지금 상환기법 박스바로 개념의 가번. 복리이자가 계산된다. 찾았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답은 읽습니다. 이 방법은 감가액 중에서 이자액만큼 공제되므로 대상부동산의 과대평가를 우려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상환기법은 정액법보다도 감가액은 적어지고 오히려 복선가격은 커진다. 뭐만큼 커진다? 이자만큼 감가액은 줄어들고 이자만큼 복선가격은 오히려 과대평가되기 쉽습니다. 지금 말 뜻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말 하려고요. 그 다음에 또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비교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관찰가격법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관찰에서 가는 관찰가격법. 자세하게 쳐다보고 감가가 정한대요. 그러면 내용 요소는 이건 주로 계산적입니다. 주로 계산적이고 또는 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주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죠. 계산적, 이론적. 그렇기 때문에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에 비해서 원가 방식이 조금 계산적이란 말이 그래서 나와요. 공식을 막 쓰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적이고 이론적이라면 요거는 뭐겠습니까? 관찰가격법은 직접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적, 실제적. 요 방식은 보다 더 사실적이요. 또는 아니면 실제적. 자세히 가서 쳐다보기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서 관찰가격법은 직접 가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개별적성이 잘 반영되죠. 직접 가서 보니까.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보이는 파트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기둥 속에 철근 몇 개 들어가 잘 보입니까? 안 보이냐는 얘기. 그러니까 보고 자세하게 쳐다보고 정하기 때문에 보이는 파트는 정확하게 할 거다.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개별성이 잘 반영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안 보이는 데는 하자를 놓치기가 쉽다. 또 보더라도 사람마다 눈이 틀리기 때문에 주관성 개입이 되기 쉽다. 맞죠? 또 보더라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잘할 거고 처음 한 사람은 못할 거니까 평가사 주관이라든가 경험이나 능력, 직관력에 많이 의존할 거다. 맞죠? 우리 교수 다 써지는 말이. 그 다음에 관찰과학법은 절대로 간접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다 직접해서 간접법이 다 따라오는데 요것만큼 없어. 왜? 내가 직접 봐야 되니까. 또 내용요소 하는 것은 5년 뒤에 10년 뒤에 금방 계산이 됩니다. 정액법 같은 금방 5년 뒤 같으면 10억 빠진다. 20년 40억, 뭐 이래? 20년 40억 빠진다. 금방 나오죠. 정액법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법 이거는 내용요소 하는 것은 미래 감가를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감가를 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계산되니까. 근데 관찰과학법은 5년 뒤에 감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 와서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밖에 몰라. 5년 뒤 10년 뒤는 알기 어렵죠. 5년 뒤에 와서 봐야죠. 맞죠? 그래서 연홍은 이론적으로는 실무적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두 개를 더했으면 감가 정도가 높아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녀석을 요걸 쓰고 어떤 녀석을 요걸 쓸까? 이런 얘기. 시간과 관계된 요걸 쓰고 눈으로 보는 건 요걸 써라.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뭘로? 요걸로. 시간이니까. 기능적하고 경제적은 요걸로. 이해하셨어요? 내용요소 시간이니까 요 물리적 감가에는 시간에 따라 딱 떨어지니까 물리적 감가를 뭘로 쓰자? 내용요 쓰는 것이 맞지 않냐? 맞죠? 근데 기능적 설계설비 가서 봐야지. 구조가 좋은지 나쁜지 봐야 할 거 아니요. 연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위치, 주변 뭐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물리적은 요놈을 쓰고 물리적 감가에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적은 요걸 쓰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얘기는 뒤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어디 갔냐면은 봅시다. 지금 631페이지 631페이지 맨 위에 시간의 경우와 같은 물리적 감가는 뭐를 그 다음에 기능적 경제적은 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631페이지 맨 위에 거기 10원 동그라미 10원 얘기가 말 되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쪼개서 한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말로 이중감가 되기 쉽다. 이중감가. 분해법은 감가 요인별로 요래서 전부 다 쪼개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쪼개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중감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렇게 좀 그래서 첫 번째 종류 잘 아세요. 그 다음에 장단점 조금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져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저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방식, 적산법도 문제가 나올 거니까 비교방식은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약간 바꿔서 할게요. 문제풀이는 순서를 바꿔서 합시다. 처음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음 주에는 총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뒤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시다. 이번에는요. 예, 앞쪽은 많이 했으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논리가. 또 뒤에 가면 또 시간 없어서 못하면 안 되니까 이번엔 뒤에서 하자고요. 앞쪽에 경제론 그래도 많이 들었어. 그 다음에 많이 들었으니까 뒤에서 평가론 하고 그 다음에 개발 관리하고 이렇게 금융을 거꾸로 올라오자고요. 그래서 맨 나중에 시간 없어서 시장론은 빼더라도 이게 맞겠죠, 순서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할 때는 일단 총론 다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럼 총론을 풀어오셔야 될까 그냥 오셔야 될까요? 그래서 또 찍어달라고 그러면 그것만 풀까? 저는 안 그럴게요. 일단 다 풀어오세요. 몇 번 찍어주면 또 그것만 딱 풀고 나머지 안 풀 것 같아서 일단 다 풀어오세요. 네. 총론 파트 다음 주에 총론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문제 풀 때게 문제만 풀지 않아요. 다시 또 다 써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요약집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요약집만 보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약 딱 해놓고 자 문제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안 풀어요. 요약하고 딱 찍어서 몇 문제 또 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요약까지 완벽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기본서도 있으면 좋지만은 일단 요약집 먼저 가져야 되니까. 요약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총론하고 그 다음에 맨 들어가서 8편에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죠. 먼저 하자고요. 그게 순서가 맞겠죠?
이걸 덜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